제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김 교수님 말씀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하는 바이고, 근데 이제 그 전직 대통령 공인입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에 대해서 일반인이 아파가지고 그랬을 때는 뭐 그런 칼럼을 쓰고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근데 공인은 어느 정도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팩트를 가지고 이 문창국 후보가 글을 써야 되는데 그냥 의혹만 제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문창국 후보는 수사관이 아니거든요. 검찰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뭐 지금이야 하는 말이지만 이게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 김대중 대통령의 뭐 비자금 문제는 시중에서 많은 의혹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팩트로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창국 후보는 그 당시에 언론인이고 언론인으로서는 공인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다만 뭐 병상에 있을 때 그랬다는 걸 약간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은 그 자체를 가지고 이거는 뭐 인간의 도리가 좀 아니다. 그때 문창국 후보는 인간이 아니고 한 사람의 언론인이고 그리고 DJ나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공인이었습니다. 공인에 대해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요. 네. 이게 인내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 예.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언론인과 정치인의 문제지만. 그거는 이제 세계관 나름이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그 두 칼럼은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그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관해서는 그 말씀하신 검찰 수사가 밝혀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실체가 있는 이야기고 그러나 이제 단지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걸 썼어야 된다는 그 인간적인 의문은 듭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가장 분개했던 게 DJ가 병상에 있었을 때 쓴 칼럼입니다. 그것은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실체로 확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의혹으로 공론화될 수 있었던 충분한 의혹과 신빙성이 있었다면 다른 언론에서 벌써 다 파헤쳤죠. 문창국 씨가 자기가 일했던 중앙일보조차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되게 월간조선, 신동아 이런 데 나온 것들을 인용해서 쓴 겁니다. 가서 보세요. 그건 제가 볼 때 지금 80이 넘은 노령의 전직 대통령이 병상에서 지금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중앙일보조차 쓰지 않았던 월간조선이나 신동아에 나오는 그야말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마치 맞는 것처럼 써가지고 의혹을 제기한다? 제가 볼 때 그건 공인으로서 도리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까지 진행되는 프로를 보면 사실은 뭐 군대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는 뭐 DNA가 게으르다든가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근저에는 두 칼럼이 깔려 있다고 양측에서 보시는 거죠. 그것만 아니죠.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도 그런 얘기를 참 자주 합니다. 꼭 굳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집안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정치인들 중에 평생 땅 한 평 갈지 않고 장사 한번 해보지 않고 뭐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는데도 이 정치인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본인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어디 받지 않으면 하늘에서 무슨 돈이 떨어지느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검은 돈, 흰 돈을 얘기할 때 검은 돈을 어떻게 나무랍니까? 근데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 하면 로맨스야. 엄청나게들 해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DJ에 관해서도 당시에 시중에 엄청난 의혹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걸 없었다고 부정을 해서는 안 돼요. DJ가 의혹과 소문은 다른 거죠. 네. 엄청난 의혹들이 있다. 그래서 이 문창국 칼럼을 당시에 저도 보고 야 하필 왜 이때 이런 글을 썼느냐. 이건 좀 지독한 글이다. 저도 이런 느낌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내 그건 부인 안 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글을 썼다고 해서 당시에 반론문까지 쓰렸으면 끝을 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박지원 씨의 얘기는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뭔가 하면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병상에 있을 때 이런 망발까지 했으니까 이건 극우 꼴통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 꼴통의 문제가 아니라요. 아니 잠깐 제 얘기가 끝이 안 났습니다. 극우 꼴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자를 총대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건 문짝으로 진영 논리에 빠져가 있는. 저는 박지원 씨의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입장만 말씀드리면 그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쟁 성폭력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 전쟁 성폭력 문제 해결의 하나의 출구의 대안의 하나이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다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총리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왔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당연히 의문 가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전쟁 성폭력 문제 해결은
지금 우리가 용서하고 안 하고 사과를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 보편이 문제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제기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그런 방향과 지금 문창극 씨가 한 얘기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김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는 문창극 후보는 당연히 잠깐만요. 대답해야 되는 제가 하나 의무가 있는 여쭤볼게요. 겁니다. 지금 문창극 교수가, 네, 후보가? 문창극 후보가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전쟁위안부로 한국인 여성을 데리고 가서 전선을 내보낸 게 정당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 문제가, 제가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과를 받을 그 필요가 문제가- 없다 그랬죠.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네. 우리 정부, 아니, 정부의 잠깐만요. 기조와 다른 거죠. 예, 지금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에 근저를 뭐를 깔고 있냐 하면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고 일본이 한 행위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문창극 말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시발된 그렇게 돼서는 거거든요. 안 되죠. 아니, 저는 제 그러니까 얘기가 문창극 아닙니다. 후보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잠깐만요. 잘못된 거고요. 바보가 네, 아닌 이상 거고. 위안부 문제가 일본인 행위가 정당하다고 한 건 전혀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목표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래서 것처럼 그 문제 계속 북한국의 쳇바퀴 도는데. 대일관이나 일본관이 잠깐만요. 잘못됐다는 게 쳇바퀴 아니고요. 도는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애가게 총괄하는 아니 총리가 일본의 됩니까? 총리들 있죠. 네. 총리 되기 전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다고 이야기 막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총리 되면 대외 관계 이런 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못 합니다, 보통. 아, 입장을 바꾼다? 바꾸는 게 아니고 총리가 되면 이게 민간일 때 그냥 의원일 때 하고 저는 태도를 바꿔야죠. 총리는 평소의 행동으로 행동을 바꿔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의원일 중요한 때는 거는 예. 위안부 문제 일본에게 사과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아니, 전쟁- 제가, 네. 아니, 잠깐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직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뭐, 전쟁성 폭력이든지 위안부든지, 네. 우리 뭐 용어는 뭐, 일단, 시청자들 위해서 위안부로 통일을 합시다. 그런데 이 위안부 문제, 여기 분노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인이든 공직자든 위안부 문제, 이 사과받을 필요 없다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문창극 위원이 사과받을 필요 없다. 아니, 사과를 받을 필요 없다. 정확한 내가 지금 워딩을 잘 모르겠는데. 요구할 필요가 예. 없다. 사과를 받을 필요 어쨌든 없다. 그 이유를 봐야죠. 그래. 과연 정말 사과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일본이 뻔뻔한 나라니까 사과 안 할 놈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저 뻔뻔한 나라 죽어도 사과 안 할 놈들에게 굳이 자꾸 사과 요구할 필요 없다. 사과를 매달리지 말자. 예, 우리가 크게 나가자. 구걸하지 말자. 예, 네. 크게 나가자. 그러니까 그 이런 취지예요. 네, 그 입장이 이런 틀리지 않는단 취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제 말씀은 잠깐만요. 박근혜 정부하고 안 맞는 사람이에요. 잠깐만, 이런 취지는 공직자 되기 전에 언론인으로서 한 얘기입니다. 언론인으로서 자기 칼럼에 쓴 얘기고, 그러면 네. 내가 가령 공직에 나가기 전에 내 개인적 뜻으로서, 아니, 나는 예컨대 우리나라 뭐 빈부 격차 문제를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공직에 나갔을 때, 결국 빈부 문제, 재화의 분배 문제를 내가 다뤘을 때, 직접 다뤄야 될 때, 내 뜻과는 다르지만은, 이 전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이렇고, 여기에 맞추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분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과를 굳이, 일본이 뻔뻔하고 절대 안 할 애들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지 장 말자. 변호사 말씀 그리고 그 다행히 다음에 또 중요한 워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진짜 지금 중요한 것은 독도 문제라는 게 있어요. 진짜 예. 독도 문제를 이렇게 시달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자꾸 위안부 문제 사과도 안 하는 놈들에게 우리가 도장 잘못 찍어줬다고 생각하자. 이런, 예.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존을 지키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는 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전 변호사님 하신 예. 말씀을. 그걸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정부의 기조와 다르고 세계 지금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가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점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창극 씨는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재처럼 질문을 해서 기다려 아니 근데 봅시다. 보세요.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문창극 씨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과할 의사 없다. 뭐 무슨 받을 네, 사과는 무슨 사과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예. 사과할 거냐? 그다음 무슨 또 유감이냐 뭐냐 그런 할 필요 없다. 유감이라는 얘기는 했죠, 나중에. 예, 유감이라는 얘기 했지만 그다음 똑바로 소송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바꿀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문창기 주장은 뭐예요, 지금? 저도 그러니까 총리가 되려고 하는 지금 입장에서. 아니, 지금 굉장히 문창기 중요한 얘기를 해야 얘기인데 되죠. 지금 문창급 아니, 위원에게 중요한 얘기를 김 교수님도 좀 하셔야 잠깐만요. 되니까. 문창급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예? 그럼 문창급 위원이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동영상의 문제입니다. 동영상 문제, 그리고 신문에 나온 위안부는 속대 강의에서 했죠. 이런 문제를 두고, 특히 동영상 문제를 두고 사과를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문창국 위원이 KBS를 가지고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악의적인 편집에 대해서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로도 나는 벌써 고장 넣었을 겁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문창국 후보의 위안부에 대한 해결 방안, 그게 우리의 한쪽에 여론을 분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외교관들도 사실은 그런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하는 외교관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한테 계속 우리가 사과를 요구해서 못 받아내고 또 하지도 않을 놈들인데 뭐하러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느냐, 다른 식으로 해결하자는 충분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지금 임기 1년 반 동안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의 가장 한복판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당국의 사과 요구가 있단 말이죠. 이게 있는데 그 박근혜 정부의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후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들어가면 바꿀 수 있겠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문후보한테 들어가서 진짜 바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게 제가 법관을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법관 중에 있죠. 진보 성향 가진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 우리법 연구에. 그 다음, 보수 성향 가진 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법관들이, 그거는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진보, 보수, 분명히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도 법관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보면, 어느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술 마시면서 하는데요. 그 법관이 그렇다고 해서 재판할 때, 자기 그 진보냐 보수 성향을 판결에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판사는 저는 판사의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문창극 후보가 자기가 야인일 때, 사인일 때 한 어떤 양심의 발로, 이걸 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부의 기조, 이걸 자기가 사인일 때 그걸 양심을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끌고 와서 정부의 총리를 맡았을 때도 같은 경향을 표현한다면 그건 총리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지만, 근데 좀 전에 제가 그래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법관의 예를 들었는데, 자기 성향이, 법관은 양심과 헌법에 따라 재판한다고 그러죠. 그 양심이라는 걸 있죠.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그 양심이 자기의 어떤 사적인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법관으로서의 양심, 어떤 불편부당한 법관의 양심을 말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원용해 보면은, 잠깐만요. 저게 문창극 후보가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야인일 때의 양심을 지금 사과받을 필요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총리를 계속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거는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그걸 정확히 들어봐야죠. 총리가 돼서도 그렇게 자세를 견제할 것이냐, 만일 안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위안부 문제라는 이슈가 일단 제기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법관으로서의 일반적인 양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것은 일반론적인 것이고, 당연히 공직자로 들어가면 공직자의 맞추는 거지. 근데 구체적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지금 논리가 지금 안 통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경우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꿀 수 있다면 자기가 바꾼다고 말을 하겠죠, 청문회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꾸지도 않을 것 같아요. 위안부가 나쁘다는 기본은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보면요, 굉장히 당당한 우익입니다. 그러니까 입장 쉽게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자기 소신을 그 공직 영역에서 바꿀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이 가지는 태도로 미뤄 짐작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나이가 벌써 60, 70 넘었습니다. 자기 생각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행동 바꾸기 쉽지 않고요. 또 세 번째는요, 법관은 그 법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해석의 어떤 톨러런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이분이 보수냐 진보냐 그걸 문제 삼는 게 저는 아닙니다. 이분의 인간으로서의 도리 문제와 또 하나는요,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자기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이고 편협한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염려하는 이제 거죠. 청문회에서 나올 문제 또는 질의 같은 게 지금 여기서 많이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근데 근본적으로 이번에 아주 문창, 3초만 쓰세요. 문창극 위원이 문제된 것은 진영 논리에 의한 거예요. 나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를 할 때는 진영 논리로 평가하면 안 돼요. 여론 재판을 하고 예. 문매를 가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총리 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만약에 거예요. 과거에 그 후보자들이 문제된 것처럼 돈 문제라든가 병력 문제라든가 위장 전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네. 저도 다 동감합니다. 저도 비판을 하고 이번 안대희 후보자는 비판했었어요. 네,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걸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걸 극우 고통이라는 식으로 그 언론에 전부 다 극우라고 다 나와요. 언론에. 이건 우리 기자들 국공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네.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 동의합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다 김 동의하셨습니다. 교수는 그 진영에 청문회에서 빠지지 않은 나올 사람. 질의와 그 합리적으로 문창국 이야기를 후보자의 드려야 답은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문창국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는데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석해서 또 거기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새누리당 안에서 6명이 일단 반대한다 그러고 또 한두 명이 개인적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